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낭독해 드릴 책은 로맨 가리의 노르망디의 연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노르망디의 연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사랑이 눈먼 것이라고들 말하지만 너한테는 눈먼 상태가 어쩌면 세상을 보는 한 방식인지도 모르겠구나. 앙브로아즈 플레르의 작품들이 전시된 클레리의 작은 박물관은 오늘날엔 보잘것없는 관광지에 불과하다. 방문객 대부분은 프랑스의 모든 여행 안내 책자가 만장일치로 이 고장의 최고 명소로 꼽는 클로졸리에서 점심 식사를 한 김에 그곳을 둘러본다. 그렇지만 안내 책자들은 가볼만 하다는 평으로 박물관의 존재를 알린다. 5개의 전시실에서는 전쟁과 독일군 점령기와 해방 전투를 그리고 우리 민족이 겪은 온갖 부침과 무기력을 견디고 살아남은 내 삼촌의 작품 대부분을 볼 수 있다. 출신지가 어디건 모든 연은 통속적인 그림에서 탄생한다. 그래서 언제나 조금은 천진한 면이 있다. 앙브로아즈 플레리의 것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가 말년에 만든 마지막 작품들조차 영혼의 풋풋함과 천진무구함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을 그다지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시에서 받는 보조금도 변변치 못했지만 박물관이 문을 닫을 위험은 없었다. 우리 역사와 너무도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시실은 거의 언제나 비어 있다. 프랑스인들이 기억하기보다는 잊으려고 애쓰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앙브로아즈 플레리의 가장 멋진 사진은 박물관 입구에 걸려 있다. 시골 우편 집배원 차림으로 제복과 모자를 갖추고 투박한 구두에 가죽 가방을 앞으로 맨 채 무당벌레 연과 강베타 연 사이에 선 모습이다. 파리가 포위당했을 때 강베타가 탈출하려고 탔던 열기구 모양으로 만들어진 강베타 연은 공기주머니 쪽이 강베타의 얼굴이고 바구니 쪽이 그의 몸이다. 오랫동안 클레리의 살짝 돈 집배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그의 다른 사진들도 많다. 라모트에 있는 그의 작업실을 찾는 방문객들 대부분이 재미삼아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다. 삼촌은 기꺼이 응했다. 그는 웃음거리가 되는 걸 겁내지 않았고 살짝 돈 집배원으로 불리든 순한 괴짜라고 불리든 불평하지 않았으며 이곳 사람들이 플레리의 미친 늙은이라고 부르는 것도 알았지만 그 별명에서 멸시보다는 존중의 징표를 보는 것 같았다. 1930년대 삼촌의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클로졸리의 주인인 마르슬랭 디프라는 엽서를 만들 발상을 떠올렸다. 제복 차림으로 연들에 둘러싸인 나의 후견인을 묘사한 엽서들이었는데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클레리, 그 유명한 시골 집배원 앙브로아즈 플레레와 그의 연들. 딱하게도 엽서는 모두 흑백이어서 연의 색채와 형태에 담긴 유쾌함도 미소 띈 순박함도 노르망디 노인이 하늘을 향해 찡긋 날린 눈짓이라고 내가 부르고 싶은 것도 볼 수 없다. 나의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 때 사망했고 얼마 후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전쟁은 플레리 집안의 세 형제 중 둘째인 로베르의 목숨도 앗아갔다. 나의 삼촌 앙브로아즈도 총알 한 방이 가슴을 관통하는 바람에
전쟁터에서 돌아왔다. 이야기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나의 증조부님이신 앙투아니 파리코빈 때 바리게이트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덧붙여야겠다. 간략히 설명한 우리 집안의 과거가, 특히 클레리의 전사자 추모비에 새겨져 있는 플레리의 두 이름이 내 후견인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쉽게 주먹을 휘두르던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전투에 참전해 훈장까지 받은 그가 틈만 나면 평화주의자로서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을 지지하며 눈에 불을 켜고 온갖 형태의 폭력을 단죄해대니 사람들은 놀랐다. 어쩌면 그 눈의 불길은 무명용사의 무덤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비친 것인지도 모른다. 외관상으로 그는 부드러운 구석이라곤 없다. 또렷한 이목구비, 딱딱하고 강인한 얼굴, 짧게 자른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길고 무성한 콧수염. 이 수염을 흔히 골족 콧수염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다행히 프랑스인들이 아직은 역사적 기억을 붙들 줄 알기 때문이다. 비록 털에 대한 기억일 뿐일지라도 그의 침울한 눈길을 늘 놀림거리였다. 사람들은 그가 전쟁에서 맛이 가서 돌아왔다고 여겼다. 그의 평화주의도 남는 시간을 몽땅 연에 쏟아붓는 기벽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연을 야마라고 불렀다. 그는 이 말을 적도 아프리카에 관한 책에서 발견했다. 인간, 날파리, 사자, 생각, 코끼리 등 생명의 길을 품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인 모양이다. 그가 시골 집배원이라는 직업을 택한 건 아마도 참전 메달과 배지가 둘 달린 십자무공 훈장이 그에게 공무직 지원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 일이 평화주의자에게 맞는 직업이라고 보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종종 내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리도야, 운만 좀 따라주면,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너도 언젠가는 최신부에서 우체국 창구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게다. 삼촌에게 뿌리 깊은 중력이고 신이었던 조소. 기질적으로 내가 끌리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 그 기질은 프랑스인들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자아를 모색하려고 찾는 공동 자산에서나 나오는 것으로 보였다. 삼촌은 누구나 그렇듯이 연도 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라고 말했고, 나는 7살부터 방과 후에 삼촌이 훈련이라고 부르는 활동에 따라다녔다. 때로는 라모트 앞쪽 풀밭으로, 때로는 조금 더 멀리 리골 강가로 갔다. 아직 채 마르지 않은 풀냄새가 향긋한 야마를 들고서. 꼭 쥐고 있어야 한다. 팽팽하게 당기면 종종 끊어져서 하늘 높이 올라가 파랑을 쫓아가 버린단다. 그러면 다시는 못 봐. 조각난 녀석들을 누가 주워서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면 모를까. 너무 세게지면 나도 같이 날아가지 않을까요? 삼촌은 웃었다. 그럴 때면 투박한 콧수염이 한결 다정해 보였다. 그럴지도 몰라. 날아가도록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삼촌은 연에 정겨운 이름들을 붙였다. 깨물이, 꾸러기, 절뚝이, 뚱뚱이, 괴짜, 두근이, 사랑이. 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들인지 나는 끝내 알지 못했다. 명랑한 개구리처럼 생겨서 바람에 휘날리며 발로 안녕하고 인사하는 비틀이가 왜 찰랑이가 아니라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지, 하늘에서 은빛 도는 비늘과 분홍 지느러미를 파닥이며 활짝 웃는 물고기는 왜 찰랑이인지 알지 못했다. 삼촌이 라모트 앞 풀밭 위로 왜 화승인 미밀보다
궁둥이를 더 자주 날리는지 알지 못했다. 동그란 눈에 귀 모양의 날개를 단 귀여운 미밀은 하늘 높이 올라가면 안절부절 못했다. 그 모양을 내가 흉내내기 대결해서 제대로 흉내내어 반아이들 모두를 이기기도 했다. 무슨 형체인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 야만을 날릴 때 삼촌은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들이 이미 보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걸 시도해야 해. 진짜 새 것 말이야. 그럴 땐 정말 단단히 줄을 잡아야 한다. 행료 놓쳐서 녀석들이 파랑을 쫓아 떠나버리면 다시 떨어질 때 크게 망가지게 될 테니까. 이따금은 연이 앙브로아즈 플레레를 줄 끝에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랫동안 내가 좋아한 연은 선량한 뚱뚱이였다. 뚱뚱이는 하늘로 오르면 배가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삼촌이 줄을 당기거나 푸는 대로 내 팔다리로 뚱뚱한 배를 두드리며 우스꽝스럽게 제주넘기를 했다. 나는 뚱뚱이를 내 옆에 재웠다. 땅으로 내려온 연에게는 우정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형태를 잃고 땅바닥에 붙어 사는 연은 쉽게 슬픔에 빠진다. 연이 활짝 피어나려면 높이가 자유로운 대기가 주변에 더 넓은 하늘이 필요한 것이다. 나의 후견이는 일을 하느라 온종일 들판을 돌아다녔다. 아침에 우체국에 들러 가져온 우편물을 지역 사람들에게 배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종종 걸음으로 5km를 걸어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거의 언제나 라모트 풀밭에서 집 빼온 제복 차림의 삼촌을 볼 수 있었다. 오후의 끝 무렵이면 그곳엔 늘 바람이 잘 불어 삼촌은 하늘에서 파닥이는 그의 꼬마 친구들 중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기막히게 멋진 사대양 연을 잃었을 때 바람이 대번에 그 12개의 돛을 부풀려 내 손에서 얼레와 연을 송두리째 앗아갔을 때 삼촌은 푸른 하늘로 사라져가는 그의 작품을 눈으로 쫓으며 울음을 터뜨린 내게 말했다. 울지 마라. 저러라고 만든 거야. 저 높은 곳에서 녀석은 기분이 좋을 거야. 이튿날 근처에 사는 어느 농부가 근처 수레에 나무도막과 종이더미를 싣고 우리에게 가져왔다. 사대양년의 자네였다. 내가 10살 때 옹플레르의 가제트지에 클레리의 시골 집배원 앙브루아즈 플레레 레이스가 방랑시엔의 영광을 낳고 도자기가 리모주의 영광을, 우두나미 캉브레의 영광을 낳았듯이 연으로 이 지역을 반드시 유명하게 만들어줄 괴짜 호인에 대해 냉소적인 어조로 쓴 기사가 실렸다. 삼촌은 이 기사를 오려서 액자에 넣어 작업실 벽에 걸었다. 삼촌은 장난기 어린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허영심이 좀 있잖니? 사진까지 실린 가제트 기사를 파리의 한 신문이 다시 게재하자 우리의 헛간엔 곧 작업실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주문까지 받게 되었다. 삼촌의 오랜 친구인 클로졸리의 주인은 그곳 손님들에게 이 지역 명소를 추천했다. 어느 날 자동차 한 대가 우리 농가 앞에 멈춰서더니 아주 기품 있는 신사가 차에서 내렸다. 나는 무엇보다 그의 콧수염에 놀랐다. 콧수염은 귀까지 뻗어 구렛나룻과 만나 얼굴을 둘로 나누고 있었다. 그가 유명한 영국인 수집가 하우경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는 하인 한 명을 대동하고 트렁크 하나를 가져왔다. 트렁크가 열렸을 때 벨벳으로 덧댄 내부에는 미얀마, 일본, 중국, 태국 등 다양한 나라의 멋진 연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삼촌은 그 연들을 찬미하도록 권유받은 만큼 아주 진지하게 찬미했다. 그에게 국수주의적인 기질 같은 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그가 가진 유일한 편집정이라면 연이 1789년에 오직 프랑스에서 품격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는 영국인 수집가가 보여주는 물건들의 경의를 표한 뒤 영국인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나다르의 그 유명한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구름을 탄 빅토르 위고도 있었는데 이 연이 하늘에 올랐을 때는 시인 위고가 하느님 아버지를 닮아 보였다. 한두 시간 정도 서로의 작품을 살피고 칭찬을 주고받은 후 두 사람은 풀밭으로 가서 예의 바르게 상대의 연을 골라 노르망디의 하늘을 한껏 즐겼고 주변 아이들이 모두 몰려와 이 축제에 가담했다. 앙브로아즈 플레르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지만 그는 그런데 도취되지 않았다. 프리기아 모자를 쓴 그의 기부인 연이 노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았을 때도 호우경의 초대로 간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 열린 모임에서도 자기 작품을 몇 개 시연할 때조차도 도취되지 않았다. 사실 히틀러가 권력에 오르고 라인란트를 점령한 뒤 유럽의 정세는 나날이 암울해졌고 그 행사는 당시 맺어진 프랑스, 영국 간의 동맹을 보여주는 수많은 행사 중 하나였다. 나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에 실린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데 앙브로아즈 플레리가 세상을 밝히는 그의 연, 자유를 들고 하오경과 영국 황태자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거의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나서 앙브로아즈 플레르는 프랑스 연회회 회원으로 그 후엔 명예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호기심 많은 이들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다. 아름다운 기부인과 멋진 신사들이 파리에서 자동차를 몰고 와 클로졸리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는 우리 집으로 찾아와 명인에게 작품 몇 개만 시연해 달라고 청했다. 아름다운 기부인들은 풀밭에 앉았고 멋진 신사들은 입에 시가를 문 채 진지한 표정을 고수하려고 애썼으며 위대한 향해자들처럼 날카로운 눈길로 푸른 하늘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살짝 돈 집배원과 그의 줄끝에 매달린 몽테뉴냐 세계 평화를 보며 즐거워했다. 결국 나는 아름다운 기부인들의 작은 웃음소리에서 멋진 신사들의 거만한 표정에서 모욕적인 무언가를 감지했고 때로는 무례한 말을 때로는 동정의 기미를 간파하기도 했다. 저 사람 머리가 온전치 않은 모양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포탄을 한 발 맞았다더군요. 평화주의자의 양심병력 거부자라고 주장하는데 내 생각엔 자기 선전을 기막히게 할 줄 아는 약삭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웃겨 죽겠어요. 마르셀 티프라 말이 맞았어요. 들러볼만 해요. 리오테 사령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희끗한 짧은 머리며 콧수염이. 눈길에 광기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당연하죠. 숭고한 열정이잖아요. 그런 다음 그들은 공연 좌석표를 사듯 연 하나를 샀고 차 트렁크 속에 아무렇게나 집어던졌다. 삼촌이 자기 열정에 몰두할 때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심해져서 방문객 중 몇몇이 그를 갖고 노는 걸 알지 못하기에 더 보기 딱한 일이었다. 어느 날 집으로 들어서면서 나는 나의 후견인이 늘 좋아해온 연, 활짝 펼쳐진 책 모양으로 날개를 펴서 바람에 책 페이지들이 펄럭이는 장자크 루소연을 날리는 동안 들려온 말에 화가 치밀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주머니에 주먹을 찔러 넣은 채 삼촌 뒤를 성큼성큼 걷고 있었다. 발을 어찌나 세게 굴렀던지 신발이 벗겨졌다. 삼촌, 저 파리 사람들이 삼촌을 놀렸어요. 삼촌을 정신 나간 늙은이라고 했어요.
앙브로아즈 플레르가 멈춰섰다.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흡족해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 나는 계산에 불만을 표한 클로졸리의 손님 부부에게 마르슬랭 디프라가 내뱉는 걸 들은 적 있는 문장을 1m 40cm인 내 키 높이에서 내던지듯 말했다. 형편없는 인간들이에요. 형편없는 인간은 없단다. 삼촌이 말했다. 삼촌은 몸을 숙여 풀밭에 장작 그루소연을 조심스레 내려놓더니 앉았다. 나도 그 옆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냐? 생각해보거라. 그 멋진 신사들과 아름다운 숙녀들이 오라. 한평생을 연애 바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광기가 있는 게 분명해. 다만 해석이 문제될 뿐이지. 그것을 광기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숭고한 불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 둘을 구분하기가 때론 어렵지. 하지만 네가 정말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좋아한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심지어 너의 전부를 바치거라. 그리고 그 나머지엔 마음 쓰지 마라. 그의 두툼한 코수염 위로 유쾌한 표정이 언뜻 비쳤다. 리도야, 이것이 네가 알아야 할 것이야. 최신부의 훌륭한 직원이 되고 싶다면 말이다. 우리 농가는 내 조부모님 세대에서는 사건이라고 부르던 일이 일어난 직후에 어느 플레리 일가 사람이 세운 뒤로 내내 집안의 소유였다. 어느 날 내가 문제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져 묻자 삼촌은 1789년의 대혁명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이 기억력에 뛰어났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 의무교육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플레리 집안 사람들은 언제나 역사에 대한 기억력이 놀라웠지. 집안 사람 누구도 배운 걸 하나도 잊지 않았던 모양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가끔씩 인권 선언문을 암송하게 했어. 그게 버릇이 단단히 들어서 지금까지도 외울 때가 있지. 그 시절 나는 막 10살이 되었는데 아직 역사적인 특징은 없어도 내 기억력이 학교 선생님이자 클레리 합창단의 베이스 가수인 에르비에 선생님을 놀라게 할 뿐이 아니라 심지어 불안을 안기는 건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교과서 몇 쪽을 한두 번 읽고 바로 외울 정도로 배운 모든 것을 쉽게 기억해내는 내 기억력과 암산 능력이 선생님에게는 모범생의 특출한 능력이라기보다는 내외 기형처럼 보였던 모양이다. 게다가 선생님이 결코 그걸 내 재능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질이라는 단어로 발음할 때 그 꽤나 불길한 억양을 들으면 거의 죄책감마저 들었다. 모든 사람이 삼촌의 광기를 인정했기에 나 또한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질 수 있을 어떤 유전적인 결함을 타고난 것처럼 보였다. 내가 에르비에 선생님의 입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것이었다. 무슨 일 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해. 이렇게 진짜 경계심을 드러내며 나를 심각하게 주시했다. 내가 기질이 참으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내가 쉐 열차 시간표 10페이지를 외우는 내기에서 이겨 판돈을 딴 걸 안 친구가 고자질을 했을 때 에르비에 선생님이 나에게 꼬마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도 들었다. 게다가 나는 암산으로 제곱근을 구하고 긴 수를 적석에서 곱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에르비에 선생님은 라모트로 찾아와 내 후견인에게 오래도록 얘기했고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도록 나를 파리로 보내라고 조언했다. 나는 문에 귀를 대고 이 면담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앙브로아즈,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능력이네.
암산에 놀랄 정도로 재능을 보인 아이들이 나중에 지체아가 되는 걸 여럿 보았네. 그런 아이들은 기껏해야 뮤지컬 무대나 서게 될 뿐이야. 그 아이들은 뇌의 한쪽은 무섭도록 발달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진짜 바보가 되지. 현재 상태로 보면 리도비크는 이공과 대학 시험도 거의 통과할 수 있을 수준이야. 거참 신기하군. 우리 플레리 집안 사람들은 역사 쪽 기억에 재능이 있는 편인데 말이야. 파리코빈 때 총살당한 사람도 하나 있지. 그게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네. 기억한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지. 뭘 기억했다는 건가? 삼촌은 잠깐 침묵을 지켰다. 그러더니 마침내 말했다. 아마도 모든 거겠지. 자네 조상이 너무 기억력이 지나쳐서 총살당했다는 말은 아니겠지? 내가 하려는 말이 바로 그거네. 그 양반은 프랑스 국민 여러 시대에 걸쳐 모든 걸 외우고 있었지. 앙브로아즈, 자네는 이 지역에 잘 알려져 있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미안하네만 계시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나. 그런데 내가 자네의 연에 대해 말하려고 온 건 아니야. 아, 알지. 나도 아둔한 사람은 아니지. 어린 리도비크에게 제 나이에도 맞지 않고 그 어떤 나이에도 맞지 않는 기억력이 있다는 걸 알리러 온 거네. 이 아이가 새 열차 시간표를 다 외웠어. 10페이지나 14자리 숫자 곱하기 14자리 숫자를 암산으로 계산했고 저 아이에겐 그 능력이 숫자로 쏠렸나 보네. 역사를 잘 기억하는 것 같지는 않아. 아마 다음엔 총살당할 일은 없겠어. 다음번이라니. 난들 아나 다음은 늘 있지 않나. 의사한테 진찰을 받게 해야 할 거네. 이보게 에르비에 자네 말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네. 내 조카가 정말 비정상이라면 바보가 될 거네. 안녕히 가시게. 와주어서 고맙네. 자네가 좋은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겠네. 이 아이가 센 만큼 역사 공부에도 재능이 있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앙브로아즈, 재능이라 말할 수가 없네. 이건 지능도 아니고 지능에는 이성적 사유가 필요하네. 거듭 말하지만 이성적 사유 말이네. 이 점에서 이 아이는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더도 덜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프랑스 역사에 대해 이 아이는 A부터 Z까지 외울 수 있네. 조금 더 긴 침묵이 흘렀고 갑자기 삼촌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Z까지라니. 무슨 Z? 벌써 눈에 보이는 Z가 있단 말인가? 에르비에 선생님은 아무 할 말을 찾지 못했다. 1940년의 패배 이후로 지평에 Z가 분명히 나타났을 때는 나는 이 대화를 종종 생각했다. 학교 선생님들 중 나의 기질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은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팽데르 선생님이었다. 한 번은 콩키스타도르를 암송하면서 나는 내 능력을 뛰어넘고 싶은 마음에 그 시를 마지막 절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외우는 걸 시도했다. 팽데르 선생님은 암송을 중단시키더니 손가락으로 나를 위협하며 말했다. 리도비크, 그렇게 해서 네가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것에, 다시 말해 거꾸로 된 세상에 살게 될 거꾸로 된 삶에 대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는 그러지 말아라. 바로 이 팽데르 선생님이 얼마 후 우리에게 장문 주제를 하나 내주었는데 그 기억이 내 삶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 두 가지 표현을 영구 비교하라. 이성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와 자기 삶의 이유를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 생각에서 모순이 보이면 말하라. 에르비에 선생님이 모든 걸 쉽게 외우는 내 능력이 결코 정신의 성숙한 균형, 양식을 갖춘 상태로 발달하지 않을 거라고 염려해서
삼촌에게 나에 대한 걱정을 알린 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은 아니었음은 인정해야겠다. 몇 년 뒤 많은 프랑스인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죽거나 총살당했을 때 그 정글을 보았듯이 아마 과도한 기억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그럴 것이다. 우리 농가는 클로라라는 작은 마을 뒤쪽 부안이 숲 언저리에 자리하고 있었다. 숲에는 고사리와 금작화, 너도밤나무와 떡갈나무가 뒤섞여 자랐고 사슴과 멧돼지가 출몰했다. 조금 더 멀리에선 늪이 시작되는데 늪에는 쌍오리와 수달, 잠자리와 오리의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라모트는 꽤 오지였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걸어서 반시간은 좋게 걸리는 곳에 사는 카이웨 가족이었다. 어린 자노 카이웨는 나보다 2살이 적어서 내가 형이었다. 그의 부모는 시내에서 우유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스통 할아버지는 톱질 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었고 양봉을 했다. 더 멀리엔 마냐르 가족이 살았다. 그들은 과묵했고 소와 버터와 밭이 아닌 모든 것에 무관심했는데 아버지, 아들, 늙은 2딸은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다. 가격을 말하거나 물을 때 빼고는. 가스통 카이웨가 웅얼거렸다. 라모트와 클레리 사이에는 모니에와 시몬 가족의 농가밖에 없었다. 그 집 아이들은 학교에서 나와 같은 반이었다. 나는 주변 숲을 잘 알았다. 아주 비밀스러운 구석까지도. 삼촌은 내가 협곡 끝에 비에유 수루스라고 불리는 곳에 아메리카 인디언의 천막집처럼 나뭇가지를 세우고 방수 천막을 씌운 오두막을 만들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제임스 올리버 커우드와 페니모어 쿠퍼의 책들을 가지고 그곳에 은신해 아파치족과 수족을 꿈꾸거나 전설대로 언제나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에게 포위된 채 마지막 남은 탄약을 다 쓸 때까지 저항했다. 6월 중순에 배가 잔뜩 불러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내 앞에는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쓴 샛노란 금발의 소녀가 보였다. 그 아이는 나를 엄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나뭇가지 아래엔 응달과 양달이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내 눈엔 이 명함의 유희가 릴라 주위에서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당시에는 이유도 본질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감동적인 순간에 나는 어떻게 보면 예고를 받은 셈이었다. 본능적으로 어떤 내적 힘인지 약점인지 모를 뭔가에 이끌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 되리라는 건 전혀 예감하지 못한 채였다. 그 엄격한 금발의 환영에게 딸기 한 줌을 내밀었던 것이다. 나는 그 난관을 쉽게 헤쳐나오지 못했다. 소녀는 옆에 앉더니 내가 내미는 봉헌물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바구니를 통째로 낚아챘다. 이로써 우리의 배역은 결정되어 버렸다. 바구니에 딸기가 몇 개밖에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소녀는 내게 그걸 돌려주며 원망하듯 말했다. 설탕을 쳐서 먹어야 더 맛있어.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고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벌떡 일어나서 주먹 쥔 채 숲과 밭을 가로질러 라모트까지 달려갔고 대포알처럼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선반에서 설탕 봉지를 짚어들고 똑같은 속도로 왔던 길을 돌아왔다. 그녀는 풀밭에 앉아 있었다. 모자를 옆에 내려놓은 채 손바닥에 올려놓은 무당벌레를 보고 있었다. 나는 설탕을 내밀었다. 이젠 안 먹어. 그런데 너 참 착하다. 설탕을 여기 놔두고 내일 다시 오자. 순간적으로 좌절감을 느끼며 내가 말했다. 그러던지
너 이름이 뭐야? 리두. 너는? 무당벌레가 날아갔다. 우린 아직 서로를 잘 모르잖아. 언젠가는 내 이름을 말해줄게. 난 꽤 비밀스러운 사람이거든. 어쩌면 넌 다시 나를 못 볼지도 몰라. 내 부모님은 뭐 하셔? 부모님은 안 계셔. 난 삼촌 집에서 살고 있어. 삼촌은 뭐 하시는데? 시골 집배원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연히 들었다. 연의 명인이야. 내가 말했다. 소녀는 좋은 인상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게 무슨 뜻인데? 위대한 선장 같은 건데 하늘의 선장이지. 그녀는 잠깐 곰곰이 생각하더니 일어섰다. 어쩌면 내일 올지도 몰라. 모르겠어. 난 아주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거든. 너 몇 살이니? 곧 10살이 돼. 오, 나보다 훨씬 어리네. 난 11살 반이야. 근데 난 산딸기를 좋아해. 내일 같은 시각에 여기서 나를 기다려. 다시 올게. 더 재미있는 다른 일이 없으면. 그 애는 마지막으로 내게 엄중한 눈길을 던진 뒤 떠났다. 이튿날은 산딸기를 3kg은 좋게 땄을 것이다. 나는 몇 분 간격으로 그 애가 왔는지 보러 달려갔다. 이날 그 애는 오지 않았다. 그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6월, 7월, 8월 그리고 9월 내내 매일 그 애를 기다렸다. 처음엔 딸기를 샜고 그 다음엔 블루베리를 그리고 오디를 그리고 버섯을 샜다. 나는 1940년부터 1944년까지 독일 점령기 동안 프랑스의 귀환을 기다릴 때와 비슷한 고통을 경험했다. 버섯마저 나를 버렸을 때도 나는 계속해서 숲으로 우리가 만났던 곳으로 갔다. 그 해가 지나갔고 또 한 해가 그리고 또 다른 해가 지나갔다. 나는 에르비에 선생님이 내 기억력에 뭔가 불안한 구석이 있다고 삼촌에게 주의를 준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님을 깨달았다. 플레리 집안 사람들에게 선천적인 결함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들에게는 평온한 망각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공부를 했고 작업실에서 나의 후견인을 도왔다. 하지만 흰옷 차림으로 손에 밀짚 모자를 든 금발의 소녀가 내 곁에 찾아오지 않는 날은 드물었다. 에르비에 선생님이 아주 정확히 말했듯이 기억력 과잉이었다. 선생님은 그런 일로 고통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치 점령하에서 그토록 뜨겁게 그리고 그토록 위험하게 기억해 주길 부르짖던 모든 일을 세심히 멀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난 지 3, 4년이 흐르고도 나는 딸기가 열리기만 하면 여전히 내 바구니를 채웠고 너도 밤나무 아래 누워 두 손을 목덜미 아래 넣고 눈을 감곤 했다. 그녀가 나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탕 봉지도 잊지 않았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이 모든 일에도 어느 정도 미소 짓게 되었다. 나는 삼촌이 파랑조끼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나 자신과 나의 과잉 기억력을 조롱하는 법도 배웠다.